98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생 대표로 방북을 하게 되고 그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참 새롭게 되게 그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저 5.1 경기장이었어요.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서 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대학 시절에 5월 1일이면 늘 최루탄과 이런 그 탄압 엄청 뛰어야 되고 막 이랬던 때였는데 그런 노동절 메이데이를 기념해서 저렇게 엄청난 경기장이 그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모양이 아니라 능라도라는 대동강 위에 있는 섬 안에 연꽃처럼 그 대동강에 있는 그 능라도가 연꽃잎이고 이제 북쪽에서 설명을 해주기 저게 대동강에 떠 있는 연꽃잎 같지 않냐 그 위에 앉아 있는 연꽃처럼 형상화한 거다 그리고 능라교라는 철교가 있는데 그게 연꽃의 줄기 같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름 5.1 경기장 하면 굉장히 막 삭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 남쪽에서의 이미지상 그랬는데 그게 한 폭의 이제 연꽃과 이런 걸로 좀 형상화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그 연꽃 안에 들어있는 그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환호하는 북녘의 동포들이 연꽃 안에 앉아있는 심청이보다 갸륵한 결의의 마음이다 이렇게 형상화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북 콘서트 사상 초유의 북 콘서트입니다. 누가 책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북 콘서트 한다고 했더니 근데 이제 북녘 자, 사실 이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12년 딱 되면서 사실 올해 4월 달에는 문을 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문을 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우리는 북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단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좀 시도하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채널 615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방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희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은 저의 그 경력을 확 밀어버리시는 분들입니다. 막 상주하시고 너무 자주 가시고 막 이랬던 분인데 물론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그 길이 많이 험난해지긴 했지만 아주 가장 최근 작년에도 다녀오신 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북녘에 대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 모습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진을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랑 이제 그 화려한 방북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셔서 신뢰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그 지난해 행복한 통일 이야기라는 책을 내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좀 유명해졌죠, 그죠? 근데 더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북한 정찰 총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8개월째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마침 내일 또 국정원에 출두를 해서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파란만장한 2011년을 보냈습니다. 민족 20일 안영민 편집주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뢰도가 괜찮죠? 예, 저는 그 6.15의 혜택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일연대를 처음 만날 때 그 일을 좀 하게 돼서 북을 다니게 됐고 인도주의 단체를 만들게 돼서 몇 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번 넘지 훨씬 넘지 않을까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친정 식구들보다 훨씬 자주 보는 북쪽 친구들 언제나 눈을 감으면 너무나 보고 싶고 어찌 보면 우리 남편보다도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자주 못 봐서 너무 속이 나 있고 화가 나 있는 그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김희경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자주인보 이창기 기자 겸 중국 특파원으로 잠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중국에 있다 보니까 북중 관계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창기입니다. 행복한 통일 이야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많이 홍보했습니다. 보면은 그 책의 주된 주제가 이 사회에 있는 북에 대한 그 편견, 선입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깨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런 의도에서 썼던 책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읽고 이제 공감을 해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의 편견이 뭘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남쪽의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색깔, 아마도 저는 짙은 안갯빛색 또는 어두운 회색빛, 그런 색깔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폐쇄적이고 우울하고 칙칙하고 그런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처음 가서 느낀 북의 색깔을 표현을 하자라면은 연주황빛색, 굉장히 따뜻하고 화사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정이 가는 그런 색깔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그랬는가?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저희가 익히 알기로는 굉장히 호전적인 곳이다,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인 곳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만나서 본 사람들의 표정 자체는 굉장히 따뜻하고 표정이 밝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북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다들 폐쇄적이고 닫혀 있다, 외부와 교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의외로 북에서 평양에서 외국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호텔 로비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참관하는 곳곳마다 갔을 때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유럽에서 온 그 서양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짧은 영어로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체로 이제 동유럽에서 많이 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북에 온 이유가 그 사라져 가버린 그 사회주의를 보러 왔다, 그리고 따뜻한 동양의 정서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은 굉장히 외부 세계에 의해서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닫혀 있다는 그 생각 너머로 보면은 의외로 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북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평양 현장에서 가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열려 있고 공개되어 있고 개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떠한가?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사회들이 굉장히 이제 조직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닫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생각외로 그 디지털 문화, 최근 들어서 디지털 문화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북쪽 사회 내부에서는 이제 인트라넷으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각 기관마다 연구소마다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또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채팅을 하고, 또 어떤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이들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너무나도 고민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할 만큼 그렇게 그 사회 내부적으로는 많이 이제 공개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이제 닫혀 있는 그런 인식 속에서 북을 바라다 보니까 북에 대한 색깔 자체가 짙은 안갯빛, 그리고 짙은 회색빛,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가서 북쪽 사회를 접해보고 북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라면 참으로 따뜻한 심성을 가진, 정말로 연주황빛 색깔을 가진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도 북녘 사람들 만나고선 그렇게 명랑하고 우스갯소리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전 남쪽에서도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음주 가무에 능하고. 제가 그 그죠? 하나 이제 추가를 야한 한다라면은 그 음주 가무에도 능하고 육담 너무 잘하고. 육담을 너무 잘해요. 그 소위 얘기한 육담 그런 것들 잘하고, 그리고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하고 자기 소견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장기자랑을 할 때 나서서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거리낌 없이 뒤로 빼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당당하고 씩씩하게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궁하고 궁핍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되어 있고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나본 사람들은 대체로 북에 가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그리고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그런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사회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희경 선생님도 100번 넘게 평양에 상주하다시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 평양 시민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안영민 기자님 같은 이제 민족 21 이런 기자님들 보면 한편으로는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북을 구경하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재, 그러니까 객관적 관찰. 그러니까 제가 100번도 넘게 갔다 왔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북의 많은 현실들은 안영민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많은 사연들, 객관적인 사실들이 입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용건이 있어서 갔으니까. 용건은 뭐냐면 협력 사업이라는 용건이죠. 난 인도주의라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로 북을 인도주의가 공짜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순수하든 정치적이든 뭐 어떤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실현시켜줘야 거기에 대한 인도주의를 할 수 있는 기금이 만들어져요. 저는 늘 남쪽의 요구를 갖고 북에 가요. 그런데 북이랑은 정말 이렇게 잘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북을 만나서 우리 안영민 기자님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 이런 것에 충격받아요. 같은 동족이구나. 근데 이제 협력 사업을 논의하다 보면 우리가 같은 조선말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서로 말이 다른 말을 똑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남과 북의 그건 언어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쓰는 체계가 다르고 가치관, 사고방식 패턴이 다른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북을 이해해야 북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이 가장 남과 북의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차이를 뛰어넘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제 직업이 돼버리다시피 이제 그래서 굉장히 참 북을 갈 때마다 편안하게 갔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구경꾼에 갈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늘 이걸 관철시키러 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북을 설득시키러 갈까? 이런 입장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단체 협의회라고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협의하는 북민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다 보수교회 목사님들이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저랑 느낌이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차이가 있어서 답답하고 그렇긴 한데 그걸 뛰어넘는 감동, 따뜻함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북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북쪽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북에다가 된장 공장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된장 공장을 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공장 시설 기계비만 한 7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7억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7억을 공짜로 지어주는 사람을 만드는 거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지자체에서 그 기금을 대고 정권을 가진 어떤 기술 실무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이제 북에서 요구되는 어떤 전력 시설 뭐가 필요한가 전부 해갖고 와서 여기 설계를 해갖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쭉 하고 이게 시연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그 7억이라는 걸 기어준 거에 비해서 그 풍물 공연단의 평양 공연 그거를 바라는, 내가 보기에는 참 그 7억이라는 거에 준 대가치고는 너무 소박한 것을 요구하는 남쪽에, 그래서 참 나는 남쪽 분들한테 당연히 우리 후원자들이니까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 장공장을 다 이렇게 지어주고 그 속에 기계를 설치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공장 지배인이에요. 이제 아직 가동은 안 됐죠. 그 된장 공장을 만드는 지배인인데 오더니 이제 저걸 하나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이렇게 된장을 만들려면 콩을 이렇게 지게로 퍼서 올라가서 등짐으로 이렇게 쏟아 부어야지 이게 찧어갖고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메주를 쑤려면은. 근데 이제 거기가 한 계단이 5개 정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쏟아 부어요. 이렇게 짐으로. 근데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모시고 간 기계 설비하시는 분이 남쪽에 사조 뭐 이런 온갖 공장의 식품 가공업의 기계는 다 설치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세련된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어마어마한 대재벌 회사조차도 그런 걸 설치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걸 그냥 노동자들이 하면 됐지. 5개 계단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그런 얼굴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북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이 왜 이거를 어깨가 아프게 지금 올라가서 내려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게 왜 이상한 요구냐, 너무 당연한 요구 아니냐. 그렇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걸 빨랑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CNC의 요구가 이런 사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무인화, 전자동화. 그런데 내가 더 놀랐던 거는 뭐냐면, 우리 남쪽 기계 기술자 얘기였어요.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세를 털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럴 때서 느끼는 부끄러움. 그리고 정말 있잖아, 남쪽 사람들이 대한 역으로 믿음. 남북에, 그리고 왜 어디서 북이 갖는 매력이 뭘까? 자기의 가치관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서로 감동을 받고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이 프로를 만들 주최 측의 의도도 그렇고, 북에 가서 많은 이제 선입견이 깨지기를 바라고 좀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게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북을 다니면서 교육을 가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저는 이북 바로 알기는 이남 바로 알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주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일 잘못되고 이그러진 것을 저는 늘 북에 가면 그걸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북이라는, 아까 말한 이제 그 건강한 어떤 그 동양적인 정서 사회주의, 그런 진수를 보는 것, 그것이 북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냥 북에 관광 가지 마시고 같이 어떤 걸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북을 새롭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고민할 것도 많아지고 얻어지는 것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지북, 친북, 우리 그 콘서트의 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약간 벗어나나? 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예, 노래인데요. 윤민석 선배님께서 각종 진군가 및 그 민중가요를 많이 만드신 분이죠. 예, 윤민석 선배님께서 평양에 다녀오고 나서 만든 곡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 느낄 땐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의
또 김희경 사무총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까지 그 북에 다녀오셨거든요. 저는 2008년 6.15 행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그 사건이 난 이후에는 거의 막히다시피 했는데 작년에도 다녀오셨어요. 작년 가을?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직접 가볼 그런 기회는 별로 없고 그러면서 막 화폐 개혁 이후에 뭐 북이 더 어려워졌다, 물가가 폭등하고 막 이러면서 더 어려워졌다거나 급변 사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급변 사태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다 못해 하다 이제 백두산 천지 폭발설 이런 것까지도 급변 사태에다가 넣어놓고 지금도 그것을 예비하는 군사훈련이 지금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작년에 가보셨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지. 작년 제가 10월 달에도 신의주 갔다 왔고 그 뒤로 또 개성 2번 더 갔다 오고 작년 연말에도 많이 갔었어요. 12월 28일 날도 방북 평양 가기로 돼 있었는데 북에 이제 이렇게 그 서거 되시는 바람에 못 갔죠. 근데 그때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그 북쪽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너무 자랑을 해서. 그러니까 뭘 자랑하냐면, 그, 북의 그 사과 농장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지리적인 감각, 이런, 뭐 공간 지각력이 없어서 그 대성산 가는 쪽이라든가 어느 쪽이라든가 거기 수만 평 사과 농장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런 이제 곧대함을 불어대서 못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후에 갖고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수만 평의 끝도 없이 사과 농장이 있는데 이렇게 사과들을 이렇게 마치 군대가 정렬하듯이 뭐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옆으로 봐도 이게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는지, 근데 그것에서 생산되는 그 사과를 어떤 식으로 그 인민소비품으로 돌리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과 농장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CNC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전에 한 번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자랑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너무 자랑할 게 많아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강성대국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갑자기 서거하실 줄은 잘 몰랐는데 그 계승 문제 얘기도 그 전부터 이제 안정되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한테는 그것이 궁금하니까 뭐 이렇게 술 먹으면 그냥 물어보기는 뻘쭘해서 못 물어봐 얘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술 막 먹고 이제 물어보면 너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북에서의 계승 문제는 당연한 철학적 원칙에 대한 것이고 그게 뭐가 궁금할 게 있냐. 수년 전부터 다 해결돼 있다.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말라. 뭐 이제 그런 얘기 뭐 그리고 김정은 대장동지 물어보면 그거 남쪽의 스타일 이해 못하는데 뭐 굳이 알려고 하냐고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북이 굉장히 안정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 이상이 아니라 그 긍지심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딜 가나 정말 본인들 뭐 학교 대학에 가면 그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아무라도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우리 대학 막 자랑 깔때기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긍지 높이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떠셨나요? 저는 2008년 9월 달에 방북 취재가 저희 마지막이었어요. 매년 그 초청장이 계속 날라왔는데 매번 이제 승인 보류죠. 공식적인 불허가 아니라 통일부에서 정세가 이러하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가자니 미립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못 간 게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래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방북 취재를 할 때 사실은 기자로서 이제 궁금한 것을 또 보도해야 될 것을 취재하러 가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이번에 갔을 때 북의 사정이 주로 이제 경제 사정이 좀 더 좋아졌을까 이런 게 사실은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가 취재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그 고려 호텔이든 양각도 호텔이든 호텔에서 밤에 야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기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전기 사정이 많이 호전되어 있구나.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나아졌다.
어떨 때 가보면 이제 여성들의 이제 화장들이 좀 더 진해지고 또 이게 통굽구두라고 그러죠. 이게 2007년인가 그 무렵에 한참 유행됐을 때 길 가는 젊은 여성들이 다 통굽구두를 신고 다니는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사정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좀 왠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죠, 그죠? 편안해지고 2008년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가보질 못했는데 해외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그 가서 찍어온 이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서 이제 우리 동포들이 갔다 와서 이제 그 보도한 또는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전 저희가 갔을 때보다 최근의 상황들이 눈에 띄게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맞다. 우리 김희경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인민 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 뭐 최근에는 이제 광복거리에 이제 대규모 상점,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마트죠, 그죠? 마트. 그 이게 수레를 끌고 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담아가지고 나올 때 이제 찍찍찍 하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마트도 등장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겨냥한 스파게티 전문점이나 뭐 이태리 요리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또 청년 개성공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그런 식의 이제 놀이공원들도 또 최근에 이제 오픈돼서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그 인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또 대규모 이제 살림집들 건설하고 평양의 아파트마다 새롭게 이제 도색을 다 하고 해서 도시가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매년 그 한국은행이나 이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를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죠? 마이너스 성장. 이상한데 이게 마이너스 성장일 리가 없는데 가서 보면 느낌이 오는데, 늘 남쪽에서 이야기한 통계자료는 항상 북의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다 하는 게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북의 그 북과 관련된 그 기사들 이런 거 90% 이상이 오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정보는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통계는 뭘 근거로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 해마다 내긴 내더라고요.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정치 무대에서 사실 가장 많은 그 주목을 받았던 것이 북중 관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대부분의 나날을 중국에 계셨던 우리 이창기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연말에 우리 북녘 동포들이 큰 상을 당해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고 했었는데 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뭐 북녘 동포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어떠셨나요? 그 연변에 있는 유경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빨리 취재를 못 갔어요. 나중에 자주일보 기사 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상의 끝내고 나서 가봤는데 유경호텔 그 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틀간을 울며 쓰러지고 정신을 못 차렸대요. 거의 뭐 울음바다가 됐고 점심 준비를 하다가 점심 장사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소식이 듣고 나서 다들 쓰러지고 거기서 한 이틀간을 정신 못 차리고 깨어나면 울고 이랬을 때 이제 지침이 아마 북에서 왔나 봐요. 빨리 조의시장을 차리고 조문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라. 그래서 눈물을 씻고 연변 유경호텔을 완전히 개조를 했더라고요. 거기 커피숍이 있던 곳을 영화 상영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1층 무대가 있고 했던 이곳을 조의식장으로. 그래서 상영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간의 활동과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모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든 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있었고, 그럼 그 영상을 한 1시간 반짜리를 보고 조의식장에 가서 조문을 표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문식장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왔는데 거기 중국 연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당 책임자예요. 당 책임자는 직접 오진 않았지만 화환을 보내고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시장부터 해서 주 책임자 다 와가지고 조의를 표하고, 그래서 주요 간부들 다 경찰국장까지 다 와서 조문을 표하고 하고, 거의 화환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는데 그 화환들이 대부분 다 간부들의 화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혁명 유가족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중국인 유통사라든가 이런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손자가 직접 와서 조의를 표하고 이런 여러 조의를 많이 표했습니다. 특히 제일 특이했던 것은 중국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북의 이 상황을 처음부터. 온통 중국 텔레비전 뉴스, CCTV 뉴스가 다 이 보도로 되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조문 전국의 모든 화제가 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로 그 당시 많이 얘기가 나눠졌다고. 술자리에서도 그 얘기하고 여기 밥 먹을 때도 그 얘기하고 대부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최근에 2009년 상반기까지는 좀 의심스러웠었는데 북중 관계가 굉장히 놀랍도록 좀 전변됐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많이 느껴지시나요? 현지에서도? 그럼요. 제가 2005년부터 그 항일 유적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방송에 나서 표현하기도 차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북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평가들을 많이 들었어요.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중국 언론이 바뀌니까 사람들도 바뀌고 조선족 동포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지금 이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한 영도자들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지지는 되게 높습니다. 일단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여기로부터는 신뢰감이 있는데 후진타오 주석부터 김정일 부위원장 오면은 정말 온갖 예의를 다해서 그 어떤 나라 지도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의를 다해서 맞이하고, 중국의 9명의 영도 집단 중앙 상무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김정일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이런 전혀 없는 일들, 거기다 장충까지 후진 타고가 날라와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예술단까지 다 데리고 날아가 가지고 환영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항일 유적지,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인 야광묘하고 길림 육문중학교를 김정일 부위원장한테 직접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영도 집단이 직접. 제가 직접 육문중학교는 차단해서 못 갔는데 야광묘는 갔을 때 야광묘 책임자, 거기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묘는 절이에요, 절. 누가 김정일 부위원장과 함께 왔냐면은 시진핑이 직접 왔대요. 시진핑 이하 50여 명의 중국의 영도들이 김정일 부위원장을 다 호위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확 바뀌니까, 북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네네. 이런 걸 아마 이제 자주민부 기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얘기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세 분이 이렇게 이제 북중 관계가 변화한 데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아니라 세 분이 아마 판단하는, 왜 북중 관계가 인공위성 은하 2호 발사할 때만 해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하는데 뭐 오히려 이제 이해 안 될 정도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언론이나 조중동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식민지화하고 있다. 북을 속국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갑자기 북 걱정을 또 늘어지게 하잖아요. 아까 정일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의 인권 걱정, 한국 인권은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북의 인권 걱정, 북이 식민지가 되면 어떡하나. 미 제국주의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중제국주의가 등장할까봐 또 그거 걱정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북중 관계가 이제 혈맹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죠. 그 혈맹 관계의 근원은 소위 얘기하는 혁명 1세대,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맞서 가지고 투쟁했던 조선의 이 무장 투쟁 부대와 중국의 무장 투쟁 부대들이 그 투쟁 과정 속에서 맺어졌던 이런 이제 관계, 이것이 사실 이제 북중 관계를 혈맹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이제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혁명 세대로 따진다라면 북에서는 이미 혁명 4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젊은 간부들 같은 경우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모택동, 등소평 이후에 따지고 보면 한 4세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과거 선대들과 같은 그런 식의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총탄이 쏟아진 그 전쟁터 속에서 같이 이제 그 손을 잡고 싸웠다라는 이런 이제 정서가 사실은 희박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이제 역사적인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그 9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개혁개방의 후과들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바람도 불어닥치고, 또 그 속에서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또 우선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 라인에서도 득세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 결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한중수교 형태로서 김일성 주석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북에 가서 취재하면서 북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북측 관계자들의 상당수가 뭐 외교적인 발언으로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만나면은 우리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 배신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혁명의 배신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 선대들의 어떤 혈명 관계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아주 이제 무참하게 돌아선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들, 날선 비판들이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많이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근데 2000년대 후반 이후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사그라들고 최근에는 이 북중 관계가 다시 과거의 혈맹 관계로 회복되었다. 아주 북중 관계가 지금 아주 돈독하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1세대의 혈맹 관계와 혁명 4세대가 맺고 있는 혈맹 관계는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죠? 지금의 혈맹 관계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과거와는 다른 철저하게 좀 실리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나간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국 쪽에서 동북아 정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북의 역할과 비중, 중국이 앞으로 20, 30년 후 세계 경제의 어떤 패권자로서 도약하려고 할 때 그때 필요로 하는 이 동북 삼성의 어떤 개발, 이 개발과 관련한 북의 역할, 북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제 요소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전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북중 관계 재편 또 새로운 어떤 관계 발전 도약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북중 관계의 어떤 긴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선봉 지역은 정말 중국의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 경제에 있을 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에 작년에 감자값이 좀 비싸가지고 올해 전부 다 감자를 심는 바람에 감자가 지금 썩어나요, 썩어나. 1kg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40원입니다, 40원. 그것도, 집에 와서 실어만 간다면 10원에도 막 넘겨요. 얼려서 썩히니 10원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그 정도로 중국 동북 삼성은 농산물도 풍부하고, 훈충 가면은요, 흙 50cm만 걷어내면 다 석탄입니다. 노총광산이에요. 이거 땅굴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툭툭 긁어내면 다 석탄이야. 여기는. 이거 수출할 항구가 없어서 수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얼마나 낮은 선봉이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낮은 선봉의 이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낮은 선봉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북에 나는 뭔가 무서운 과학기술의 힘을 중국이 나는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정일 부위원장이 아까 2009년도에 북중 관계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오히려 2차 핵시험 이후에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유엔 결의안을 만들어내고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2009년 1년 만에,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이 김정일 부위원장이 가니까 완전히 돌변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북이 2차 핵시험을 한 직후 한 달 뒤에 원자보 총리가 북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변하기 시작하더니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부위원장이 갔을 때 엄청나게 중국이 그때부터 후진타오 주석이 오하이오 유한 생명회사를 직접 안내하는 초유의 일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때 나는 왜 이랬을까 궁금했는데 김정일 부위원장이 5월 7일 날 돌아오는데 5월 8일 날 북에서 두 가지 보도를 딱 내놓습니다. 크게 내놓지는 않는데 이게 제 눈에 딱 포착이 됐어요. 하나가 상온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고 관련 기계장치를 설계 제작했다라고 딱 발표가 나갔어요. 1998년도에는 반응에만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관련 기계장치를 설계 제작했다고 딱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보도가 같은 날 똑같이 나오는데 푸틴의 탐복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북의 조그마한 언론사에서 낸 기사였는데 푸틴이 사실상 북에 왔던 것은 북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배워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북의 보도였어요. 북의 미사일 기술 중에서도 엔진 기술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컴퓨터 제어와 관련된 기술 이게 대단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청와대학교라고 있어요. 청와대학교가 중국의 최고의 대학인데 여기 컴퓨터 공학부에 1등부터 50등까지가 다 조선 유학생이래요. 북한 유학생이래요. 1등부터 50등까지가. 나머지 50등부터 100등까지가 이제 다른 나라 중국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건 북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탁월하다는 것은 바둑 게임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북이
미사일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요, 미사일이 일정한 궤도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막 춤추면서 가다가 결국은 목표물을 때려버려요. 이건 뭐 일정한 무슨 궤도가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몇 분 뒤에는 어디에 올 것이다 예측이 돼야지 거기다가 뭐 요격을 할 텐데 이거 뭐 지 멋대로 막 춤추다가 펑 때려버리니까 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격이. 이걸 클럽 시리즈라고 하죠. 러시아에서 3가지 클럽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항상 2001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가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토폴 시리즈를 먼저 우리는 미국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토폴 시리즈 공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클럽 ABC 이 3개의 시리즈를 개발하죠. 이런 과학 기술력을 보고 여하튼 북의 힘에 의해서 북중 관계가 혈맹 관계로 지금 복원됐기 때문에 뭐 중국이 북을 식민지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조금 가다가 깨질 수도 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중 관계는 안영민 기자가 말했듯이 앞으로 장기간 혈맹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북중 관계가 혈맹 관계로 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북이 지금 중국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준다고 해서 조금 있으면 잡아먹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 경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만나는 아주 친한 북의 동무 중에 동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인은 중국계 은행에서 일한대요. 두 부부가 하는 얘기를 저한테 가끔가다 해주는데 얼마나 그 중국 놈들한테 스트레스가 받쳐 있는지 집에 와서 막 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막 한대요.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중국 놈들이.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사람들이 이제 북을 협력하는 걸 얘기를 해주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한대요. 동족이라는 게 그런 거냐. 아무리 뭐 조중 친선 어쩌고저쩌고 해도 쟤네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남쪽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경제 협력이 우리 본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경제인들과 같이 방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를 북쪽 사람들한테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남쪽에서 무성한 소문 뭐 중국이 평양 제일백화점도 인수했다더라, 어디도 뭐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서 북이 내세우는 그 엄청난 실리, 내가 이제 북한테 술 먹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잘해요. 당신들의 실리는 남쪽의 이은추구보다 훨씬 지독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북쪽이 얼마나 이악스럽고 악착같고 전혀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는지. 그래서 이게 협력 논의는 무성해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처럼 바보같이 미국한테 우리가 늘 당하듯이 그런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제 남북 협력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기대되고 넘겨져 있다는 거,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쪽에 갔을 때 되게 이미지가 이렇게 딱 강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5.1 경기장이 연꽃 모양으로 돼 있어서 참 놀랬다라는 것과 또 하나가 국회죠. 북쪽에. 국회를 갔다가 그 북녘을 상징하는 국세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와 외교 문서에 찍는 그 문양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걸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주변에는 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쌀로 이게 무슨 공작의 날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는 공장 모양이 있고 굴뚝. 이게 그 나라를 상징하는 외교 관계에서 문서에 찍는 그 나라의 도장이에요. 말하자면 국세 같은 거죠. 그 문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의사당에 그 벽에 벽 무늬, 복도에 무늬가 쌀이에요. 쌀이 부조로 돼 있어요. 거기에 막 무슨 뭐 꽃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쌀이 그 복도에 하얀색 그 복도에 이렇게 쫙 문양으로 돼 있는 거 보면서 이 나라가 참 노동자 농민, 우리는 요즘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나라당 아니죠. 새누리당? 예. 이름 바꿔서 제가 팔자가 바뀔 것 같으면
여기서 막 이름 안 바꾸고 막 이름 열심히 바꾸겠죠. 이름 바꾼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새누리당 이런 데서는 전혀 이렇게 상상도 못할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북의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인상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건데 이후에 이 북녘당 저는 그런 문양을 딱 보면서 여기는 참 급변사태 나기 힘든 나라다. 지금도 저는 그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무늬가 쌀 그리고 공장 굴뚝 이걸로 해서 그걸 딱 찍는데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잣대인 GNP, GDP로 아무리 계산하고 니네는 우리보다 뭐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딱 찍힌 이 외교 문서를 딱 들여다보면서는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한마디로 낙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북에 대한 어떨 것 같은지와 뭐 마지막으로 당부 이걸 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또 할까요? 최근에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지난해 이제 희망버스 이 김진숙 지도위원회 이런 이제 농성에 맞서서 희망버스를 타고 이제 연대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 경쟁 일변도의 사회에서 탈피해서 뭔가 좀 협동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소수의 1%에 의해서 독점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아니라 99%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 중심의 그런 이제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런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에 찌들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빠르게 달려왔던 이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새로운 이제 행복을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쪽 사회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실의 북쪽 사회는 남쪽하고 수치적으로 비교하면은 굉장히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공하고 하지만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행복 지수를 가지고 파악을 해봤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협동의 마음이 있고 또 독점이 아닌 나누려고 하는 나눔의 마음이 있고 집단 속에서 함께 뭔가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나름의 그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북쪽 사회가 그 방향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자기 나름의 행복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의 이 행복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도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쪽 사회에 대해서 사실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면 조금 덜 먹고 대신 콩 한 쪽 나눠 먹으면서 더불어서 그냥 살면은 그냥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가치관을 본다라면은 북쪽 사회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에게 통일의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정일영 기자님께서 북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 말에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든요. 저는 대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북을 잘 모르겠어요. 양파 껍질 같은 양파 같은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진보 운동이라고 운동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79학번 79년도부터니까 어지간히 집단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고 조직적 지도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은데 북에 가서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했던 것과 실제의 모습 이런 많은 차이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느껴지는 게 이렇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사회 발전 단계 조건이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북쪽이 더 많이 이렇게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그런 우리 전체적인 정치 사상적 능력이 좀 장성해지고 그래서 북과 그래야 많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할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역량만큼이 저는 통일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남쪽에서 진보 정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그 이상으로 우리랑은 다른 어떤 사회주의 사회인 북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통일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남쪽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더 많이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진보운동, 우리 남쪽에서의 진보운동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점에서의 어떤 통일 문제는 저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쪽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번역과 통일의 문제, 그런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북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남쪽 사람의 자주적 관점은 무엇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북과 남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북이 대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P통신한테도 열었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대문을 열어서 보여줘도 될 만큼 평양이라든가 이제 주요 도시들은 충분히 문을 열 만큼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도 풀릴 거라고 보고, 여러분 또 교류가 있겠지만 김미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6.25 때 가도 한 2명이서 남쪽 같으면 한 2명이서 충분히 서빙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8명이서 북적거리는데도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또 힘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높은 제일 최고 책임자가 오니까 바로 취재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거지 정말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이 그래도 안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만나는 몇몇 사람들 이후에 이제 북과 교류를 할 때 몇몇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다 그래가지고 그걸 북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북을 전체를 조망하면서 개별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북과 교류를 해야 된다 해서 북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라, 이걸 당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정말 나는 전쟁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해다. 특히 북의 혼란상, 중국이 북을 먹네 어쩌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곧 남쪽에서 뭔가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가 양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북풍밖에 없습니다. 북풍밖에. 별걸 다 선거 부정도 저질러 보고 별걸 다 해봤지 않습니까? 디도스도 해보고 안 통해요. 근데 애증가는 북풍 갖고 되겠습니까? 요즘 친구들은요, 북에서 미사일 쐈다 그래도 청와대 타격한다 그래도 우리 집만 안 떨어지면 된다 이런 식인데, 애증가나 북풍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선거판을 돌릴 수 없다 이거죠. 난 정말 연평도 포격전 수준의 국지전, 이것이 정말 간절하게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 남쪽의 안정적 식민지 정권이죠. 뼛속까지 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권을 계속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싶겠죠. 미국은.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 무슨 일을 못 하겠는가.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전쟁이다. 근데 전면전은 좀 미국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국지전은. 그런데 국지전이 자연스럽게 북의 도발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북의 혼란설, 이 후계자의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중 관계도 왜 이렇게 내가 길게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중국이 북의 혼란을 예상해서 2시간 만에 파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막 흘린단 말이에요. 지금 황구시보는 자매지인데 반관영인데 여기서 반박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중국에서 막 반발해요. 중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보도가 얼마나 위험한 보도인지 아는 거예요. 남한만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지금 민중민주운동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민주당이니 뭐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북풍 신경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주권방송이요. 그 4월달 총선을 일단 승리하고 바로 그 총선 직후에 평양으로 현지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죠, 대표님?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 눈치여서 그런데 총선 승리하면 또 뭐 그 방북 취재나 이런 것도 서로 이 언론인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또 가는 이런 북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몇 년 전에 얘기를 거쳐 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날이 곧 조만간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3월 위기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이제 3월 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민심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획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니네 그렇게 한다고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4월 11일 총선 승리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선 딱 끝나자마자 내년 첫 번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는 길에 저희 채널 615가 다음번 한 몇 회일까요? 120회? 120회? 예, 110 몇 회 정도는 평양에서 방송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예, 오늘 100회 공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